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팩트체크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일요일이고 역시 오늘의 팩트체크는 지금 미네소타에서 시작이 돼서 미니아폴리스 도시에서요.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결국은 그 시장이 주 방위군을 투입해달라는 요청을 주지사에게 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1, 2분 정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이틀 계속해서 법무장관이 한 얘기, 또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얘기, 대통령이 한 얘기 등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얘기가 또 지금 미네소타에서 시작이 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대대적인 그 시위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경찰력이 소수인종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시스템적으로 부당하지 않다 하는 주장을 했고, 법무장관은 지금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를 포함해서 시위대의 상당 부분이 이제 다른 주에서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그 안티파는 사실은 지도자는 없어요. 안티파시스트에서 따왔는데 다만 그 안티파시스트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독재라든가 파쇼를 거부하기는 합니다만은 평화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폭력도 들어가는데, 그런 무정부주의자나 안티파들이 들어갔다 증거 없이 법무장관이 얘기를 한 그런 부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when the shooting starts, 아니죠, when the looting starts, shooting starts,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기원이 어디고 어떠한 오해가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경찰에 의한 소수인종,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사망, 숨짐, 때로는 살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경찰에 대한 면책특권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제 오후가 시작이 됐지만 오후가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제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베버리힐즈라든가 아니면 멜로즈 이런 곳에 아주 그 비싼 물건을 파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도 약탈이 시작되는 정도의, 시위는 시위대로, 약탈은 약탈대로 이것이 폭동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팩트체크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번 이 시위와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연관이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같은 그 시위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시위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out of contro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모든 큰 도시, 대도시에서는 다 시위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쉬빌, 오클라호마, 솔트레이크, 애틀란타,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시티,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베가스, 라스베가스, 클리블랜드, 덴버, 드모인, 달라스, 인디애나폴리스, 물론 그 미니아폴리스는 미네소타고요. 샤롯, 캔사스 시티, 피츠버그, 컬럼비아, 윌밍턴, 포틀랜드, 피닉스, 템파, 샌프란시스코, 모어 시티, 달라스, 휴스턴 등등 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82사단이 이제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에는 파견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 방위군 자체는 주지사들이 보냅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의 그 국방부가 관할하는 군 경찰이라든가 하는 또 다른 그 군 병력은 주정부가 요청을 하면은 연방 정부가 허락을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정도고요. 백악관 인근에서도 폭력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은 백악관을 지키려는 파워와 시위대 간의 어떤 그 충돌 같은 것들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을 해서
통행 금지가 있었고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아침 5시 30분까지였습니다. 오늘도 통행 금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그 1급 혐의가 아니고 3급 그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3급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된 이 46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거의 그 10분 동안 9분 동안 목을 졸랐었던 무릎으로 그랬었던 이 경관은 지금 혹시라도 그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해서 워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은 대국민 담화 같은 것을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많답니다. 새로운 비서실장은 매도우라는 비서실장은 마크 매도우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레드 쿠슈너 그 사위 같은 경우는 자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 대통령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에서는 시장들도 뭐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장 가운데서도 차라리 대통령이 말 안 하고 있는 게 더 낫겠다. 말을 하면 화합이 아니라 분열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떠한 시기가 있잖아요. 타이밍이. 이때까지는 이 시점까지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일단은 그 화합을 위주로 하고 그 뒤부터 진상 규명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수순이라면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일단 이제 흑백 논리로 분리를 하고 누가 잘못했다 하는 것, 그리고 그 행정부는 잘못했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게 이제 그 스타일이에요. 행정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잘못을 너무 많이 시인을 했다고 사과하는 행정부였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뭐 개인에 따른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역사가 또 그 큰 맥락에서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지금 이런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부터 팩트 체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에 그 백악관 관계자들이 CNN 싫어하면서도 많이 그 출연을 합니다. 보는 그 층이, 시청자 층이 팍스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해서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그 존 볼튼 쫓겨나고 나서 들어간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원래 그 존 볼튼 아래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지적들을 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미 전국적으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그들의 동조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시위와 약탈 폭동은 따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월요일이고 정규 방송 시간에 제가 약탈과 폭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시스템적인 경찰력의 그 차별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런 일은 없었다. 99.9%라고 얘기를 했네요. I don't think so. 99.9%의 우리의 법 집행관들은 정말로 훌륭하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에이시안들에게도 다 아주 그 훌륭하게 대우를 하고 있다. 뭐 터프한 그 이웃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배드 애플이 항상 있다. 경관 안에서도. 그러니까 99.9%라고 하니까 이 그 오브라이언 죄송합니다. 오브라이언 죄송합니다. 이것을 좀 지금 비상사태라서요.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0.01%가 배드 애플, 정말 그 인종차별이 있는 경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시스템적으로는 인종차별 문제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뿐만이 아니라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의 대도시 100군데에서 무장을 안 한 그 사람인데 무장을 한 경관에 의해서 숨진 사람 전부 조사를 해보면 47%가 흑인입니다. 물론 범죄율이 그럼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서 높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통계를 냈을 때 매핑 그 폴리스
violence.org라는 그 기구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해봤더니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경찰 총에 맞을 확률이 2배가 높다. 이것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한 내용과도 일치를 합니다. 2019년 지난해죠.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진 사람이 1,011명인데 뭐 총에 맞은 사람이 아니라 맞아서 숨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은요, 미국의 전체적인 인구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백인 인구가 뭐 거의 2억 명 정도, 3억 3천만 명에서 백인 인구가 한 2억 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흑인 인구가 4,200만 명, 또 히스패닉이 3,900만 명, 그 밖에 아시안을 포함해서 다른 인구가 4,900만 명,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인구는 2억이에요. 백인의 경우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100만 명당 12명이 총에 맞은 것이다. 경찰총에. 그에 비해서 100만 명당 흑인의 경우는 30명, 2배 더 넘죠. 그리고 히스패닉계는 100만 명당 22명. 역시 백인보다 많습니다. 그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진 사람이. 그리고 아시안을 포함한 다른 인종의 경우는 100만 명당 4명. 이 경우는 이제 아시안을 포함한 다른 인종들이 인구도 숫자도 작지만 범죄에 가담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미네소타 주 자체가 워낙에 그 백인들이 많고요. 뭐 노르웨이 태생의 아버지, 어머니를 둔 사람들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이렇게 이주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경우는 흑인에 대한 그 경찰의 그 흑인의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케이스가 백인을 그렇게 한 케이스에 비해서 13배나 많습니다. 인구는 뭐 백인이 훨씬 그쪽에서 많고요. 미네소타주가 그 미국에서 어떠한 그 인종 갈등이라고 할까요? 또 그 흑백 분류가 가장 지금 심한 곳 가운데 한 군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방송에 관한 자료는 방송 끝나고 나서 todayyus.com에 전부 어디서 그 인용을 한 것인지를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뭐 말씀으로도 드리겠지만요. 2019년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미니애폴리스가 이 같은 인종차별 또 그 흑백 분리에 있어서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4번째로 나쁜 도시입니다. 경관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주 그 심한 곳이고요. 이 내용은 아무래도 그 미네소타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의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 미네소타 그 대학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대학교에서 매핑 무슨 그 연구센터라고 해서 역사학자고 그 연구센터의 소장인 커스틴 딜라가드라는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1910년이요. 한일합방 된 때네요. 1910년만 하더라도 이 그 미니애폴리스는 그 흑백 분리가 별로 없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아프리칸 아메리칸계가 더 많이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스칸디나비아 이쪽에서 유럽 쪽에서 많이 이주를 해와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10년이었는데 미니애폴리스라는 그 도시에 2,700명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무슨 백인이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이렇게 뭐 총으로 쏘고 뭐 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유럽 쪽에서 그 백인계의 이민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이게 점점 흑인들이 쫓겨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밀려나고 하면서 점점 줄어들었죠. 인구도 좀 줄어들기, 그 당시보다 줄어들기 시작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그 지역에서는요. 해서 이 교수가 얘기하기를 38가와 미네소타에서 이 방송 미니애폴리스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네요. 38가와 시카고 애비뉴 미니애폴리스에 바로 이 지점이 경관이 자신과 잠시 함께 일을 하기도 했었던, 일을 했어도 잘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는 하더군요. 한 사람은 안에서 한 사람은 밖에서 일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그 사건이 목을 조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역이요, 주변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워킹 클래스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뭐 흑인 저널리스트, 흑인 닥터, 또 무슨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의 뭐 지부의 회장들이 많이 살고 있고, 중요한 흑인 교회들도 많고요. 그런 곳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공정한 주택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1968년이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물론이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세밀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집을 못 샀다니까는요. 미니애폴리스가 아닌 뭐 이쪽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 인근에서도요, 안 줬어요. 백인들만 집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때인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68년도에 이제 공정한 주택거래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서 또 사람들이 투표도 할 수 있게 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도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백인들이 또 다른 형태로 이 흑백 분리를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지금도 동네를 이렇게 보면은 백인 사는 데는 백인만 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사는 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만이 살고, 또 에이시안들은 에이시안끼리 몰려 살고, 물론 일본 사람들처럼 예외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저페니즈 아메리칸은 좀 흩어져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 교수가 지적을 하기를 미니애폴리스 그쪽 지역에 무슨 올드 사우스라고 하던가요? 그런 지역이 있다면서요. 프리웨이를 주택으로는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프리웨이 35 웨스트라는 것이 딱 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프리웨이가 올드 사우스 사이드와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사는 곳과 백인 부자들이 사는 곳을 확실히 구분을 해놓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미국에서 융자 시스템도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또 그쪽에서는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든가 흑인계가 백인에 비해서 똑같은 조건이나 똑같은 수입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자율을 더 높거든요.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가 이자율 더 높아야 되고, 그런 것을 시스템적인 차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969년도에요. 미네소타에서 정치는 해본 적이 없는 분이래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political newcomer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었답니다. 찰스 스탠디그라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서 3번 시장이 됐는데, 경찰의 공권력을 굉장히 강조를 해줬다고 하죠. 그 사람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강했던 경찰의 공권력이 더 강해지기 시작한 거. 미니애폴리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지금 3급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된 그 경관도 18번이나 무슨 경고를 받고 뭐 총을 쏘고 이런 것, 그리고 옆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조사받고 있는 펜딩 케이스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아침에 뭐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시스템적으로 미국의 경찰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차별하지 않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포함해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에 많은 그 시위대는 그 주에, 그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들어간 사람이다. 이 얘기는 처음에 미네소타의 주지사도 했고, 미니애폴리스의 시장도 했고, 또 다른 시요, 어디죠? 세인트폴의 미네소타주의 시장도, 멜빈 카터라는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본인의 지역구에서, 관할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할 때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법무장관은 토요일 어제인가요? 기자회견도 했고, 오늘도 다시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바깥에서 그 시위대로 들어간 바깥시에서 급진적인 선동가가 폭력을 일으키는 거다. 예정된 그런 폭력이다. 무정부주의자, 급진 좌파, 극단 그룹, 안티파 같은 전술을 사용을 하면서 폭력을 퍼뜨리고 있다. 이것은 연방 범죄다.
다른 주에서, 다른 시에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폭력을 퍼뜨리는 것이 연방 범죄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할 것이다. 연방법에 따라서 오늘도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의 56군데의 지부에 전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라. 안티파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도 조사를 해라 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방법무장관이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어제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동가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조작을 한 시위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무장관이 이렇게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다 증거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말부터 해놓고 관계기관에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공표를 하고 그리고 관계기관에 증거를 수집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법무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뭐를 수집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고 증거가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시위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할 때는 누가 이랬어 보다는 지금은 우선 자제하십시오. 약탈과 폭동이 잠시 기분, 울분 같은 것을 좋게 할 수는 있으나 깨어나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강조를 해야지 되는 게 행정부의 최고 수반들이 하는 일인데 지금 이 행정부는 이제 다른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고 법무장관이 이거 무슨 극단적인 이쪽 좌파, 안티파 이러니까 지시해 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오늘 다시 원래 본인이 먼저 했었던 얘기인데 법무장관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 경계를 넘어서 폭력을 일으키면 연방 범죄다. 진보 주지사와 진보 시장은 시위대에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당신들이 실패하면 연방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 연방 정부가 무제한의 군사적인 파워를 적용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법무장관과 대통령은 그럼 어디서 안티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그 안티파가 누군가, 체포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팩트 체크 자체도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연방수사국이 이게 이러니까 수사를 해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연방수사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수사를 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에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이 사실이 이렇다 하고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증언을 의회에서 하면 바로 해고시켜 버리거든요. 감찰관들도 한 달 사이에 5명이나 해고가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지금 연방수사국에 지금 지시를 했어요. 법무장관이 지시를 했지만 대통령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에. 그럼 수사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답이 나오기를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원하는지를 압니다. 알고 독립적인 기구라고는 하지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수사를 해봤더니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 물론 안티파도 있을 수 있고 극좌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들어간 세력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저께 일어난 시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안티파나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에서 하지 않고 남의 주에 가서 하나요? 시간과 거리와 여러 가지 효율적인 계산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곳에서는 이거는 아직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안티파라는 말씀드린 대로 안티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고 하더라도 하나의 뉴스 클립을 다 시간을 써야 될 정도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안티파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파시스트 정말로 독재와 그런 권력 남용 같은 것을 싫어하면서 시위를 하지만
극단적이고 폭력을 써요. 폭력을 쓰기 때문에 안티파를 시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기피하고 싫어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리더가 없어요. 점조직처럼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안티파를 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팩트와 맞질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하려면 미국 내에서 자생된 뭐 테러리스트다 이런 얘기는 해요. 뭐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뭐 알카이다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나 미국에서 테러 그룹으로 지정하는 그룹은 국외 해외 그룹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의 그룹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파가 뭐 개개인이 하는 것이고 여기 모이자 하면 모이고 이러는 것이고 딱히 눈에 보이는 그 공식적으로 나타난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래된 것이냐?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 이제 약탈하기만 해봐. 뭐 슈팅 스타트 할 거야. 백악관 그 펜스 선을 넘어오기만 해봐. 나도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나운 개와 정말로 정말 대단한 그 무기가 당신들을 밝힐 거야.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백악관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그런데 그 전에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이 부분에 대해서 트위터는 대통령의 이 트윗을 폭력을 미화한다 하면서 경고를 붙인 것이고 마크 저커버그는 이거 그렇지 않는다고 하고 그 뒤에도 또 다시 다른 것도 그러지 않는다고 하고 알고 보니까 마크 저커버그와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금요일 날 했다고 하더군요.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 페이스북은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회사고요. 그에 비해서 트위터의 CEO가 마크 저커버그의 CEO보다는 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조금 덜하긴 합니다. 페이스북이 막 더 돈도 많이 주주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되고 본인도 너무너무 부자고 돈 잃어버리면 큰일 나고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전히 그 마크 저커버그는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도 그 대통령의 트윗을 그 팍스뉴스 등을 통해서 인터뷰하면서 지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대통령이 해명을 약간 하다가 말았는데 대통령은 해명을 약간 하다가 말고 기자 질문도 안 받았는데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한인을 포함한 많은 일반인들이 해석을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고 계세요. 이것을 루링이 약탈이 시작되면 정부가 슈링, 그 약탈자들을 슈링해버리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탈이 일어나는 곳에서 총도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서 슈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트위터에서 경고를 넣지는 않았겠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그 1967년도에 그때 민권운동이 한창이었잖아요. 당시에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경찰국장이 아주 그 악명 높았죠. 해서 역시 이제 시위가 있으면 약탈도 있고 폭동이 뒤따르기도 어떤 때는 LA 라이엇처럼 있기도 하니까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 시위를 악용을 해서 그 사이에 뭔가를 절도를 한다. 이렇게 절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쏴버리겠어. 맞을 거, 총 맞을 거 각오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 월터 그 히들리라는 경찰국장이에요. 인권 운동의 캠페인을 이용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looting starts, 그럼 shooting starts라고 할 때 그 루러 약탈자와 시위대도 어느 정도 동격으로 하는 시위대의 숫자와 약탈자의 숫자는 이제 비교할 수 없게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약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 민간 시민들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말의 기원은 그 1967년도에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그 시장이 한 얘기고 너무너무 유명해서 웬만큼 그 미국의 시사에 대해서
또 뭐 인종 문제, 경찰 공권력 문제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일단 경찰, 총을 가진 공권력을 가진 그런 그 경찰이 시위대라든가 누가 되었건 뭔가 절도를 할 때 총으로 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이상적인 그 진압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여기에 찬성을 해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강하게 다스려야 돼. 저것들 강하게 다스려야 돼. 한국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그 기원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 때문에도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온 거예요.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숨진 46살입니까?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직업을 최근에 잃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휴스턴에서 자라고 하이스쿨 다닐 때 그 스포츠 선수였고요. 키가 6피트 6인치나 되니까요. 그러다가 한 5년 전쯤에 이제 미니애폴리스로 가서 이거 식당 겸 그 나이트클럽에서 건장하고 하니까 그 바운서로 기도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는요, 그래서 휴스턴 쪽에서 우리 장례식 우리가 치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신고를 한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는 장례식 비용 우리가 낼게요. 그 $20 위조짜리 온 거 우리가 신고한 것은, 그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보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위조 지폐를 그 숨진 사람이 뭐 만들었다 어쩌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문제고요. 그건 별개로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다음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또 분노가 더 많아진 거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분노, 그리고 왜 시위가 항상 평화적으로만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피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평소에 이제 뭐 병도 많고, 그 병 많은 것도 가난하니까 음식도 말하자면 싸구려 음식도 먹고, 또 헬스케어 시스템이 없으니까 빨리 진찰받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이후에 또 일자리도 많이 잃은 것도 있고요. 이것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유색인종에 대해서도요. 유색인종이 마스크를 쓰면은 무슨 미국 스토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머, 저 사람 중국에서 온 건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본다든지, 경찰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백인들이 마스크 쓰면 저 사람은 걸리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다던가, 아니면 지금 그 규정이 그러니까 썼다던가, 이런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깅을 하는 것도, 백인 여성이 강아지 데리고 강아지 목에 줄 좀 하라고 흑인 남성이 조깅하다가 그랬더니 그거 신고할 거야 뭐 이러고 정말 신고하고 해서 회사가 결국은 그 여성을 해고했잖아요. 자산관리 회사가. 백인이 조깅을 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단정적으로. 안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미국의 그 대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흑인의 사망률이 똑같은 케이스를 이렇게 두고 볼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한 13,000명 정도는 흑인이 덜 사망했었어야지만 된다. 이것도 아메리칸 퍼블릭 미디어 리서치 랩이라는 데서 조사를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세세히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가지를 말씀드리느라고 중요한 맥락을 말씀을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끝나고 todayus.com에 그 자료를 올려놓겠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올 여름에요. 얼마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말 경찰 공권력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심각한가 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새로 연방수사국 등등이 자세한 기록을,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데이터 한 40%는 올 여름쯤이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 두 개의 미국인 겁니다. 기본 생활이 안 되는, 그리고 어떠한 피부 색깔 때문에 어느 정도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더 이상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이 시점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도 꽉 묶여서 왔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백인이 똑같은 상황에서 감기가 걸린다면 흑인은 폐렴에 걸리고 말 것이다. 그만큼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나 경제적으로 뭐 주택, 융자 받는 그 모든 것, 사람들이 사람을 쳐다보는 시선 같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공권력의 그 경찰의 면책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면책권도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라이언 오브라이트가 얘기한 경찰이 차별 같은 것 안 해. 99.9%가 얼마나 소수인종에게 잘해주는데 라고 얘기한 것이 꼭 참의는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내용이요. 미국의 그 경찰권이 얼마나 면책 특권이 있는가. 연방법에는 물론 이제 뭐 공직자, 뭐 또 경찰, 법집행관 이런 사람들이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그런 것이 있어도 구현되기가 힘든 것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 1967년도에 피어슨 앤 레이라고 해서요. 이제 미국에서는 특별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관련된 뭐 누가 소송을 했고 뭐 했다던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거든요. 피어슨 대 레이라고 해서 이제 싸운 거죠. 양측이 싸워서 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를 면책 특권 공직자 경찰을 포함해서요. 경관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해줬냐면 고소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그 경찰이 뭔가 그 고소를 당할까봐 함부로 안전, 정찰, 순찰 이런 집행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이런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해석을 하기를 공무원이 직무상 그 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당하지 않는다. 헌법에 아주 명확하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애매한 거예요. 헌법에 명확하게 위배되지 않는 사운드는 합리적이지만 이 면책 특권을 남용을 할 그럴 그 소지가 분명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많잖아요. 임신 7개월째 된 여성이 경관에 의해서 자동차에서 끌어내려졌는데 11살 아들 앞에서 1분 동안에 5번이나 그런 가짜 총으로 발사를 당하고, 왜냐하면 티켓을 사인 안 한다고. 그런 그 이유. 그러고 나서도 이게 시간당 12마일을 속력을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말라이카 브룩스,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시간당 시속 12마일을 위반을 했다고 그 11살 아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당 12마일 속력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속력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안전에 뭐 크게 위협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결국은 이 경관은 잘못 없다고 그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방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라티나 최초의 연방 대법관은 이게 뭐냐, 이거는 경관을, 법 집행관의 방패막이밖에 안 된다. 이 면책 특권에 관한 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요. 연방이 아닌 그 법 집행관이 뭐 시나 이런 데의 법 집행관이 누군가를 사망해서 체포된 케이스가 98케이스입니다. 이번에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새로 애드가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98개 케이스인데 35개 케이스만 유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책특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유죄 판결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 근데 우선 지역 검사가, 미국은 이제 기소권이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를 하고, 그리고 연방 법무부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 경찰을 만약에 이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유죄로. 그러면 이 검사가 그 커뮤니티에서 크기가 힘듭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노조가 워낙에 강하죠. 경찰국장 파워 세죠. 하니까
잡이에요? 밥그릇이에요? 검사가 그렇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거 부당했어 하고 기소를 많이 하고 하면은 거기서 일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지난 몇 년 전에도 뭐 길거리 코너에서 뭐 담배 한 개피 판다고 숨진 사람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게 참제 의식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릎으로 목을 조르는 대동맥을 조르는 그 같은 게 이제 어떠한 그 경찰의 진압 방식인데 경찰의 매뉴얼에 보면 그 같은 진압 방식은 위협이 있을 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신고를 한 그로서리 스토어의 CCTV 감시 카메라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그 휴대폰에서도 이 사람이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3급이 아니라 과실치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경찰이 9분 동안 목을 조르고 있으면 대동맥을 두 무릎으로 조르고 본인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그 힘으로 조르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 숨질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해서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그리고 법이 보장하는 경찰관의 면책특권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연방대법원이 지금 심의를 고려하고 있는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면책 케이스에 대해서요. 민권연맹이 강하게 너무 수십 년 동안 주장을 해왔었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그 리서치 기관 가운데서도 카토 연구소라고 있잖아요. CATO. 카터가 아니라 지미 카터가 아니라 카토 연구소에서도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보수적인 그룹은 그렇게 못하도록 여전히 또다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보수적인 그룹은 항상 미국에서 기독교 그룹이 대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고 해서요. 해서 사람들은 그 가장 정상적인 뭐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라든가 또 좀 중도적인 커뮤니티 리더라든가 하는 사람은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그 커뮤니티에 도움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이 법 위에서 무소불위의 그 군림을 할 때는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는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 주변을 포함해서 미국이 이번 시위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방송했던 것에 대한 정정인데 어제 제가 이것을 방송 끝에 꼭 정정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햇살이 너무 따뜻한 게 아니라 따가워서요. 어제 제가 밖에서 그 촬영을 할 때 햇볕이 저를 얼굴을 쫙 비치고 있어서 그래서 얼굴을 죄송합니다. 찡그릴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제가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한 것과 저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아직은 제가 뭐 보이는 이런 것보다는 내용에 컨텐츠에 너무 집중을 하느라고요. 계속 햇볕도 있었고 컨텐츠 집중하다가 잊고 말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방송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금요일 맞나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게 인도로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이거 심각하게 다뤄야지 된다라고 2월 달에 이미 충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듣지 않았다. 대통령은 예스맨 말만 듣는다. 가족을 포함해서 하면서 제가 아주 경솔하게도 그리고 그 당시 시간이 좀 없었어요. 경솔하게도 가족 포함해서 하면은 뭐 아들, 딸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위 뭐 자문이 됐던 자문 역할은 없이 일하던 그러면서 친엄마 아니잖아요. 친엄마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 경우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 대통령의 자녀들과 나이가 뭐 비슷하잖아요. 몇 살 아래거나 몇 살 위거나 비슷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키운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경쟁 관계에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그 여러 가지 또 사생활 같은 것도 공직에 영향을 미치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꼭 여러분들께 정정하고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가 저의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정규 방송 시간도 아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제가 그 트럼프 주니어의 특히 그 여자친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역시 대통령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직자이고 또 그 공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생활이나 도덕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아들의 여자친구가 대통령의 캠페인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그 잠재의식을 친절하게 설명 못 드리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들이 결혼 중에 말하자면 어페어를 가져서 팍스에 뭐 몇 명 낮에 막 좀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결혼 당시에 그 큰아들과 사귀면서 아무런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백악관에 초대를 해서 그 사진을 또 막 공표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아들이고 뭐 지금 누가 이혼하고 스텝마더, 스텝파더 3번, 4번 이혼하고 이런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그리고 이혼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도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요. 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스텝마더, 스텝파더 가운데 훨씬 더 오히려 친엄마, 친아버지보다 더 많이 노력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큰아들이 결혼하지 않고 어떤 그 남녀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혼이 수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커플로서 초대를 이렇게 백악관까지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가정, 이 말씀은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뭐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리하여 아무튼 정정이 조금 길어졌고요. 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번 이 사태 시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번 이 일이 미국에서 많은 분들은, 흑인들은 뭐 친절하지 않다, 뭐 어떻다 사나워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왜 그럼 그들은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꼭 유전만의 문제냐? 시스템적인 문제냐? 그런 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앞으로 오늘의 미국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 팩트체크 강혜신이었습니다.